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이번에는 또 어떤 기막힌 사연을 가져왔느냐? 바로 뚝심 하나로 90평생을 살아낸 한 할아버지 이야기랍니다. 아이고, 90살이라니.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으셨겠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저승사자와 딱 마주쳤다가 기막힌 뚝심으로 제 명을 늘린 아주 배짱 두둑한 사연이지요. 자, 그럼 그 뚝심 하나로 하늘도 감동시킨 막동 할아버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깊은 산골 마을, 아직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이른 새벽에 한 노인이 벌써 밭에 나와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막동, 올해로 꼭 90살이 되었지요. 막동 할아버지가 서 있는 그 밭은 그러나 보통의 밭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진 흙 대신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마치 콩을 흩뿌려 놓은 듯 지천에 널려 있는 척박한 돌밭이었지요. 할아버지의 허리는 이미 굽어 땅에 닿을 듯했고 평생 흙과 돌만 만져온 그의 손은 마디마디가 옹이처럼 굵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늙고 쇠약한 모습과는 달리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형형했으며 낡은 괭이를 휘두르는 동작에는 아직도 바위라도 부술 듯한 굳센 힘이 실려 있었답니다. 에잇! 이놈의 돌멩이! 할아버지는 밭 한가운데 박힌 제법 큰 돌멩이를 향해 괭이를 내리쳤습니다. 쩡!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지만 돌멩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때 집 안에서 이제 막 잠이 깬 증손주 녀석이 할아버지를 보고는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새벽부터 또 밭에 나오셨어요. 이제 그만 쉬셔야지요. 그러다 큰일 나세요. 할아버지는 땀을 훔치며 증손주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미소만은 봄날 햇살처럼 따뜻했지요. 허허, 이놈아. 하레비 걱정은 마라. 내 뼈는 아직 쇠보다 단단하다. 이 밭에서 돌멩이 하나라도 더 골라내야 올가을에 너희들 입에 쌀밥 한 술이라도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막동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괭이질을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이 돌밭은 단순한 농사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90평생을 바쳐 싸워온 삶의 흔적이자 그의 지독한 뚝심이 빚어낸 역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고집 센 늙은이라고 불렀지만 그가 어찌하여 이 나이에도 돌밭을 떠나지 못하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아는 이는 이제 거의 없었지요. 그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그가 아직 30살에 펄펄 끓는 청년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막동이가 아직 할아버지가 아닌 30살의 우직한 청년이었던 시절. 그때의 막동이는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산이라도 집어삼킬 듯한 기운을 가진 튼튼한 사내였답니다. 하지만 그의 팔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구하고 처참했지요. 그해 마을에는 지독한 가뭄과 흉년이 겹쳐 찾아왔습니다. 봄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땅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애써 심은 곡식들은 싹도 틔우지 못하고 타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갔고 마을에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노인들의 한숨소리만이 가득했지요. 막동이의 사정은 더욱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갓 태어난 어린 아들과 젖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헬쑥해진 아내가 있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이라고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마을에서도 가장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떼기뿐이었습니다. 그 땅은 흙 반, 돌 반이 아니라 거의 돌로만 이루어진 황무지였지요. 농사는커녕 괭이 한 번 제대로 받기조차 힘든 그런 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막동이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막동아, 그 땅은 귀신도 포기한 땅이다. 괜한 힘 빼지 말고 차라리 우리를 따라 만주로 가거나 아니면 관아에 가서 품이라도 파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자네 솜씨면 어디 가서 머슴살이를 해도 굶지는 않을 걸세. 그 돌밭에 미련을 버리게. 이웃들은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여 충고했지만 막동이는 그저 묵묵히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땅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머슴이 되어 구차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지요. 그는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아내는 기운 없이 누워있는 날이 많았고 갓 태어난 아이는 배고프다며 밤낮으로 울어댔습니다. 막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망연히 돌밭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나에게는 이 돌멩이만 남겨주셨단 말인가.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절망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막동이라는 사내 보통 고집이 아니었답니다. 그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아주 무모하고도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되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나라고 손가락질하고 현실은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을 때 젊은 막동은 오히려 마음속에서 오기 같은 것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하늘이 나를 버렸으면 내 힘으로 하늘과 맞서 싸워보자. 그는 어느 날 아침 굳은 결심을 하고 아내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이제부터 저 돌밭을 갈아엎어 옥토로 만들 것이오. 그러니 당신은 아이를 돌보고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멀건 죽이라도 좋으니 끼니만 거르지 않게 해주시오. 아내는 남편의 무모한 결심에 기가 막혔지만 그의 눈에 서린 비장한 결의를 보고는 차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그날부터 막동이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동이특이 무섭게 낡은 괭이와 쇠스랑 하나만을 들고 돌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묵묵히 밭의 돌을 골라내기 시작했지요. 에잇! 이압! 그의 기합 소리와 함께 괭이가 돌에 부딪히는 쨍! 하는 소리가 온종일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조약돌부터 골라냈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큰 바위 덩어리들을 파내기 시작했지요. 땅속 깊이 박힌 바위는 며칠 밤낮을 끙끙거리며 파내야 겨우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헝겊으로 손을 동여매고 다시 괭이를 잡았지요. 날이 뜨거울 때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비가 오는 날에는 미끄러운 흙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굶주림에 눈앞이 아찔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도 있었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막동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미련한 놈, 저러다 제 명에 못 살지. 고집도 저런 똥고집이 없어. 쯧쯧 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막동이는 그들의 비웃음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저 지긋지긋한 돌밭과 언젠가 그곳에서 피어날 푸른 싹만이 보일 뿐이었지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피와 땀은 돌밭에 스며들었고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은 수만 개의 돌멩이를 밭 밖으로 옮겨냈습니다. 하지만 돌밭은 파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요. 과연 그의 이 무모한 뚝심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막동이가 돌밭과 씨름을 시작한 지 어느덧 반년이 훌쩍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밭의 한쪽 귀퉁이에는 제법 흙이 드러난 곳도 생겨났지만 여전히 밭 전체는 돌투성이었지요. 게다가 가뭄은 계속되었고 집안의 식량은 완전히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끓여주는 멀건 죽조차 얻어먹기 힘든 날이 많아졌습니다. 며칠을 굶은 차에 돌을 파내던 막동이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지요. 어느 날 저녁, 그는 밭 한가운데서
작업을 하다가 그만 쿵 하고 앞으로 고꾸라지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과로와 굶주림이 그의 강철 같던 몸을 덮친 것이지요. 그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아내와 어린 자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아가야,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가 결국 아무것도 못해주고 가는구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막동이의 의식이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싸늘한 기운과 함께 낯선 그림자 하나가 그의 곁으로 스르르 다가왔습니다. 막동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 아주 기이한 모습의 사내 하나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소. 머리에는 검은 갓을 쓰고 온몸에는 검은 도포를 두른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얀 사내였습니다. 그 사내의 손에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지요. 바로 저승의 명을 받고 죽은 자의 혼을 데리러 온다는 저승사자였습니다. 저승사자는 아무런 감정 없는 차가운 눈으로 쓰러져 있는 막동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메마르게 들렸지요. 내 이름이 막동이더냐? 막동이는 대답할 기운도 없이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명은 30이라 하였다. 내 수명은 오늘 밤으로 다하였으니 이제 그만 세상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가자. 저승사자는 막동이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펼쳐 보이며 그의 혼을 데려가려 했습니다. 막동이는 이제 정말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 했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뇌리에 굶주리는 아내와 젖달라고 우는 아이의 얼굴, 그리고 자신이 피땀 흘려 일군 저 돌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 돼!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내가 죽으면 내 처자식은 어찌한단 말인가. 그리고 내 저 돌밭에 씨앗 한 톨 심어보지 못하고 이리 갈 수는 없어. 죽음의 문턱에서 막동이의 그 지독한 뚝심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으려던 막동이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엄청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벌떡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로와 굶주림에 쓰러졌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렁찬 기세였지요. 그리고는 자신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딜 가자고 하는 게요? 막동이의 목소리는 천지를 뒤흔들듯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승사자는 난생 처음 겪는 황당한 상황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혼들을 데려왔지만 죽음의 사자 앞에서 이리 당당하게 맞서는 인간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지요. 내 이놈, 감히 저승의 법도를 거역하려 드느냐? 내 명은 이미 다했다. 순순히 길을 비키지 못할까? 저승사자는 위엄 있게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막동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돌밭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아직은 못 가네. 나는 아직 갈 수가 없단 말이오. 무슨 미련이 그리 많아 죽음조차 거부하는 것이냐? 저승사자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보시오, 사자 양반. 막동이는 밭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내 저 지긋지긋한 돌밭을 내 손으로 갈아엎어 옥토로 만들기로 맹세했소. 내 처자식에게 쌀밥 한 그릇 배불리 먹여주기로 약조했단 말이오. 그런데 저 밭에 씨앗 한 톨 심어보지 못하고 내 새끼 입에 밥 한 술 떠 넣어주지 못하고 어찌 눈을 감으란 말이오. 나는 못 가네. 절대 못 가. 막동이의 외침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그 꺾이지 않는 기세와 뚝심에 냉정하기 짝이 없던 저승사자마저 잠시 할 말을 잃고 말았지요. 허허, 참으로 어리석고 고집센 인간이로구나. 저승사자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법. 네가 아무리 버텨봤자 소용없는 짓이다. 그 운명, 내가 한번 바꿔보겠소. 그러니 사자 양반, 내게 기회를 한번 주시오. 막동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승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당돌하고도 기상천외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사자와 팽팽하게 대치하던 막동이는 마침내 아주 대담하고도 기상천외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승사자와의 내기였지요. 사자 양반. 막동이가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니 마냥 생떼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지. 그러니 나와 내기 한번 합시다. 뭐시? 내기라고? 저승사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감히 필멸의 인간이 죽음의 사자에게 내기를 걸다니. 수천 년 저승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내기요? 막동이는 자신의 돌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딱 1년 안에 저 돌밭에서 내 힘으로 싹을 트이워 보이겠소. 만약 내가 성공하면 내 명을 딱 10년만 늘려주시오. 그 10년 동안 내 처자식 배불리 먹이고 밭도 더 일구고 가겠소. 허나 만약 내가 실패하면 아무런 군말 없이 당신을 따라 저승길에 오르겠소. 어떻소? 공평하지 않소? 저승사자는 막동이의 제안을 듣고는 어이가 없어 허수음만 나왔습니다. 허허, 저 미련한 놈, 저 돌무더기에서 싹을 틔우겠다니. 그것도 1년 안에 불가능한 일이지. 저승사자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흙보다 돌이 더 많은 저 척박한 땅에서 싹이 튼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좋다.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니 저놈의 뚝심이 어디까지 가는지 구경이나 해볼까? 제풀에 지쳐 포기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있겠지. 저승사자는 그런 얄궂은 심보로 막동이의 내기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좋다 인간. 내 그 어리석은 뚝심이 가상하여 내기를 받아주마. 약속대로 딱 1년이다. 만약 1년 뒤에도 저 밭에서 싹 하나 틔우지 못한다면 내 놈의 혼은 내가 즉시 거두어 갈 것이다. 명심하거라. 고맙소. 사자 양반. 절대 후회하게 만들지 않으리다. 그렇게 막동이와 저승사자의 기상천외한 목숨을 건네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막동이는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자신의 뚝심으로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 저 돌밭에서 싹을 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과연 막동이는 이 무모한 내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승사자와의 내기가 시작되자 막동이는 그야말로 하루를 1년처럼, 아니 10년처럼 아껴 쓰며 돌밭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언제나 저승사자가 검은 그림자처럼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저승사자는 막동이가 곧 지쳐 쓰러지거나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동이의 뚝심은 저승사자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돌밭에 매달렸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고 밤하늘에 별이 총총 박힐 때까지 괭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차! 영차! 그의 기합 소리는 쉼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굶주림에 배가 고프면 허리띠를 졸라맸고 졸음이 쏟아지면 찬물로 세수를 하며 잠을 쫓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하여 피투성이가 되었고 나중에는 쇠가죽처럼 두껍고 단단한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손톱은 닳고 빠져 문드러졌고 그의 어깨와 등은 돌을 나르느라 시커멓게 멍이 들었지요. 아내와 어린 자식은 매일같이 눈물로 남편이자 아비를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하세요. 그러다 정말 죽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그냥 우리랑 같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 역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놈, 저러다 정말 제명에 못 죽지. 독한 놈, 저리에서 싹이 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네. 하지만 막동이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오직 돌을 파내고 흙을 고르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의 귀에는 오직 괭이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곁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저승사자의 싸늘한 기운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처음에는 비웃으며 지켜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돌과 씨름하는 막동이의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경외감 비슷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인간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저 꺾이지 않는 의지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났습니다. 막동이의 피와 땀은 돌밭 곳곳에 스며들었고 밭 한쪽 구석에는 그가 파낸 돌멩이들이 작은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제법 고운 흙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약속한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이듬해 이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막동이는 자신이 일군 그 작은 흙더미 위에 아내가 마지막 남은 곡식 한 줌으로 구해온 보리씨앗 몇 알을 조심스럽게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늘이시여 부디 싹이 트게 해주시옵소서. 막동이가 돌밭에 보리씨앗을 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약속한 1년이 되는 바로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승사자는 어젯밤부터 막동이 곁을 떠나지 않고 이제 그의 혼을 거두어 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자, 막동아, 약속한 날이 되었다.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고 나와 함께 가자.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주 약간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듯도 했습니다. 막동이는 아무 말 없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이 씨앗을 심었던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아이를 업고 그 뒤를 따랐지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인가? 막동이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피땀 흘려 일군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밭 대부분은 돌투성이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분명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검은 흙더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어머나 서방님 저것 좀 보세요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겠소. 막동이가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아이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람. 그가 씨앗을 심었던 그 검고 촉촉한 흙더미 위로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빛을 띤 파릇파릇한 볼이 싹 하나가 고개를 쏙 내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싹이 났다. 여보, 싹이 났어. 막동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보리싹을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1년간의 피와 땀, 꺾이지 않는 뚝심,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빚어낸 기적의 결정체였습니다. 저승사자 역시 그 광경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주받은 돌밭에서 정말로 싹이 트다니. 그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인간들을 보아왔지만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인간의 의지는 처음 보았습니다. 사자 양반, 보시오. 내가 이겼소. 내기에서 내가 이겼단 말이오. 막동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저승사자는 한참 동안 할 말을 잃고 서 있다가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마, 인간, 네가 이겼다. 내 뚝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움직였구나. 저승사자는 명부를 꺼내 막동이의 이름 옆에 적힌 30이라는 수명 뒤에 붓으로 10년을 더 써넣었습니다. 약속대로 너에게 10년의 명을 더 주겠다. 그 시간 동안 부디 처자식과 행복하게 살거라. 그 말을 남기고 저승사자는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막동이는 자신의 뚝심 하나로 저승사자와의 첫 번째 내기에서 승리하고 소중한 10년의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내기에서 이긴 막동이는 그야말로 새 삶을 얻은 것과 같았지요. 그는 저승사자에게 얻은 10년이라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부지런히 돌밭을 일구었고 아내와 함께 힘을 합쳐 황무지를 조금씩 옥토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의 뚝심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 몇몇이 일손을 거들어주기도 했지요. 그렇게 10년이 흐르는 동안 그의 가족은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10년이 꽉 차는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동이의 나이는 40다. 그날 밤 어김없이 저승사자가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저승사자는 어딘지 모르게 이전보다 조금은 부드러워진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막동아, 오랜만이구나. 그동안 잘 지냈는가? 허허, 사자 양반 아니시오. 덕분에 지난 10년간 잘 살았소이다. 막동이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태연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다. 지난 10년간의 삶에 미련은 없겠지? 이제 그만 나와 함께 가자꾸나. 막동이는 순순히 따라 나설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귀에 아내가 애타게 우물물을 깃는 소리와 목마르다며 칭얼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해 마을에는 또다시 지독한 가뭄이 찾아와 모든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 한 모금을 구하기 위해 수십 리길을 걸어가야 할 판이었지요. 그것을 본 막동이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아니 돼요. 사자 양반, 아직은 못 가오. 저승사자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놈아, 또 무슨 핑계를 대려는 게냐.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하고 가야겠단 말이냐. 막동이는 마당에 마른 우물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보시오,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니 온 마을이 타들어가고 있소. 내 처자식과 이웃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찌 내 편이 눈을 감으란 말이오. 하늘이 비를 안 준다면 내 힘으로 땅속에서 물을 찾아내겠소. 그러니 이번에도 내기를 합시다. 뭐시? 또 내기라고? 그렇소. 내가 이 마당에 우물을 파서 맑은 물줄기를 찾아내 보이겠소. 만약 내가 성공하면 또다시 10년의 명을 더 주시오. 실패하면 그때는 정말 아무 미련 없이 따라가겠소. 아이고, 이 막동이의 뚝심은 정말 못 말리겠구먼요. 이번에는 하늘을 상대로 땅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하니 저승사자는 낸 놈의 고집은 아무도 못 꺾겠구나 하며 혀를 끌끌 찼지만 그의 그 무모한 도전에 또다시 흥미를 느끼고는 결국 내기를 받아들이고 말았답니다. 두 번째 내기가 시작되자 막동이는 다음 날부터 괭이와 삽 하나만을 들고 자신의 마당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쨍쨍 내리쬐었고 메마른 땅은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어 괭이질 한번 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지요. 영차, 영차. 막동이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묵묵히 땅을 파 내려갔습니다. 저승사자는 이번에도 역시 나무 그늘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저러다 제풀에 지쳐 쓰러지겠지 하는 심산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저런다고 물이 나올까? 모두가 포기한 땅인데 막동이 저 양반 고집은 정말 알아줘야 해.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막동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의 믿음만을 가지고 땅을 팠습니다. 이 땅 어딘가에는 분명히 맑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을 것이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찾을 수 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막동이가 파들어간 구덩이는 점점 더 깊어졌지만 축축한 흙은커녕 먼지만 풀풀 날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또다시 피범벅이 되었고 온몸은 흙투성이가 되었으며 굶주림과 갈증에 정신이 혼미해지기까지 했지요. 아내와 아이들은 눈물로 그를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하세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나요. 저승사자마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막동아, 이제 그만 포기하거라. 내 뚝심은 인정한다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막동이는 대답 대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더욱 세차게 괭이질을 했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끝이 아니라고. 그리고 마침내 며칠 밤낮으로 땅을 판 끝에 그가 거의 탈진하여 쓰러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괭이 끝에 무언가 축축하고 부드러운 것이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막동이가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자 그곳에서 축축한 지늘기 모습을 드러냈고 곧이어 아주 작지만 맑은 물줄기가 졸졸졸하고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소? 물이다, 물이야.
여보, 내가 물을 찾았어. 막동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탕물을 허겁지겁 마셨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감로수보다 더 달고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그 광경을 보고는 또다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맨손으로 우물을 파내다니. 저놈은 인간이 아니라 무쇠로 만들어진 게 틀림없다. 그렇게 막동이는 자신의 지독한 뚝심으로 두 번째 내기에서도 승리하고 또다시 소중한 10년의 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우물에서는 맑은 물이 콸출 솟아나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막동이와 저승사자의 기묘한 인연은 그렇게 10년마다 계속되었답니다. 막동이가 50살이 되던 해 저승사자는 어김없이 그의 앞에 나타났지요. 막동아, 이제는 정말 미련 없겠지? 그만 가자꾸나. 하지만 그때 마을에는 큰 장마가 들어 산사태로 마을과 장터를 잇는 유일한 길이 끊어져 버린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발이 묶여 큰 고통을 겪고 있었지요. 사자 양반, 아직은 안 되겠네. 막동이는 또다시 버텼습니다. 저 무너진 길을 내 손으로 다시 잇고 내 자식들이 장터 구경이라도 한번 실컷 하고 가는 것을 봐야겠네. 그러니 또 내 길을 하세. 저승사자는 이제 한숨만 푹푹 내쉴 뿐이었습니다. 저놈의 뚝심은 늙지도 않는구나. 결국 또 내기를 받아들였고 막동이는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몇 달에 걸친 대공사 끝에 무너진 길보다 더 튼튼하고 넓은 새 길을 닦아냈습니다. 그는 또다시 10년의 명을 얻었지요. 그가 60살이 되었을 때 저승사자는 이제 거의 친구를 만나러 오듯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핑계를 댈 셈인가, 친구? 허허, 아직은 안 되지. 막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아이들은 많은데 글 가르칠 서당 하나가 없어서야 쓰겠나. 저 아이들이 하늘 전 따치라도 한자 배우고 가는 것을 봐야 내 눈을 감지. 이번에는 서당 짓기 내기 일세. 결국 막동이는 또 이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모은 쌈짓돈을 털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담하지만 튼튼한 서당을 지어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지게 만들었지요. 그렇게 막동이는 10년마다 저승사자와 내기를 벌였습니다. 그의 내기는 결코 자신의 이익이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가족과 이웃, 그리고 마을 전체를 위한 것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뚝심으로 밭을 일구고 우물을 파고 길을 닦고 서당을 지었습니다. 그의 삶은 곧 마을의 역사가 되어갔고 그의 뚝심은 마을 전체를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저승사자마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저 뚝심이라니. 이제는 저승사자도 그를 데려가는 것을 거의 포기한 것 같구먼요. 수십 년에 걸쳐 10년마다 꼬박꼬박 막동이를 찾아오던 저승사자. 처음에는 그저 명을 거역하는 괘씸하고 고집센 인간이라 여겼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에도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저승사자는 더 이상 막동이를 잡아와야 할 혼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막동이의 곁을 맴돌며 그의 삶 전체를 지켜보게 되었지요. 막동이가 피땀 흘려 돌밭을 일구는 모습, 가뭄과 싸워 우물을 파내는 모습,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길을 닦고 서당을 짓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인간의 그 꺾이지 않는 의지와 뚝심에 깊은 경외감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인간은 참으로 이상하다.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바꾸어 내는구나.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인가. 저승사자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인간들의 죽음을 보아왔지만 막동이처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인간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0년마다 찾아오는 그의 방문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임무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러 오는 것처럼 변해갔지요. 그는 막동이네
집 툇마루에 걸터 앉아 그의 신세 한탄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사자 양반,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곡식이 영 시원찮아. 우리 집 큰 손주 녀석이 말을 안 들어서 속이 터진다네. 그러면 저승사자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지요. 흥, 그런 건 하늘에나 빌어보시지. 자식 키우는 게 다 그런 것이지. 뭘 그리 소란인가. 두 사람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세월 동안 쌓인 기묘한 우정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을 관장하는 자와 그 죽음과 맞서 싸우는 자. 참으로 기이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아닐 수 없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막동이의 뚝심에 감화되어 일부러 그를 데려가지 않고 내기를 핑계로 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라고도 수군거렸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신분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유대감이 생겨났다는 것이지요. 시간은 흘러 막동이가 70살이 되던 해, 어김없이 저승사자가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내기를 할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었지요. 그는 막동이의 곁을 평생 지켜왔던 현명하고 마음씨 고운 아내의 명이 다했음을 알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막동이의 아내는 큰 병을 앓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남편의 손을 꼭 잡고서 말이지요. 참으로 복된 마지막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아내의 혼을 거두기 위해 방 안에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평화롭게 잠든 아내의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막동이의 모습을 보았지요. 저승사자는 막동이가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순순히 운명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 자신도 함께 저승길에 오르겠다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막동이는 뜻밖에도 저승사자를 보고는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왔는가, 친구? 그래, 때가 되었네. 막동이는 아내의 주름진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평생 나 같은 고집쟁이 만나 고생만 하다가 가는 구먼. 부디 저승 가는 길 무섭지 않게 잘 데려다 주게나.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원망이나 저항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평화로운 마지막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번에는 내기를 하지 않을 겐가? 이제는 정말 미련이 없는가? 그러자 막동이는 아주 처음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내기를 하지 않겠네.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은? 순리야, 내가 거슬 수 있는 일이 아니지. 그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내기를 버릴 수는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평화로운 마지막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의 혼을 거두어가는 저승사자를 원망 없이 아주 담담하게 배웅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승사자는 막동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으니 자네도 그만 가는 것이 어떻겠나? 저곳에 가면 자네의 아내와 다시 만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막동이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 아직은 안 되네. 이 사람이 남기고 간 아이들과 이 땅이 있지 않은가.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있으니 나는 조금 더 있다 가겠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막동 할아버지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빈자리를 자식과 손주들에 대한 더 큰 사랑과 책임감으로 채워나갔지요. 그는 여전히 묵묵히 밭을 갈고 가족들을 돌보며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러 막동 할아버지가 8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승사자는 이제 정말 마지막이겠거니 생각하며 그의 집을 찾아왔지요. 막동아, 이제는 정말 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자네도 이제 늙고 지쳤으니 그만 쉬어야지. 저승사자가 막 방문을 들어서려는데 갑자기 집 안에서 응애 응애 하는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소?
아이고, 이게 웬일이람. 바로 막동이 할아버지의 손주 며느리가 옥동자 같은 증손주를 낳은 것입니다. 방 안에서는 산파와 아낙네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막동 할아버지는 방 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마침내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오냐 오냐. 이 할애비가 너를 보려고 여태껏 살아있었구나. 막동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잡고 따뜻한 증손주를 품에 안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슬픔의 그림자도 없이 오직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한 순수한 환희만이 가득했지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저승사자는 차마 안으로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이롭고 성스러운 순간을 자신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막동 할아버지는 문 밖에 서 있는 저승사자를 발견하고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자랑이라도 하듯이 웃으며 말했지요. 보게, 친구, 내 증손주일세, 아주 튼튼하고 잘생기지 않았는가. 저승사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동 할아버지는 갓난아이의 포동포동한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자 양반, 이번에도 그냥 돌아가 주게나. 내 다른 건 다 바라지 않으니. 저 핏덩이가 제 힘으로 일어나 아장아장 걷는 것까지만, 딱 그것까지만 보고 가면 아니 되겠나? 저승사자는 막동 할아버지의 얼굴과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쪽은 저물어가는 생명이었고 다른 한쪽은 이제 막 시작되는 생명이었습니다. 그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생명의 순환 앞에서 냉정하기 짝이 없던 저승사자마저 차마 그의 명을 거두어 갈 수가 없었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조용히 몸을 돌려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내기조차 하지 않았지요. 아이고, 저승사자도 정이 많은 양반이었구먼요. 그리고 또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막동 할아버지는 어느덧 90살이 되었지요. 그의 증손주는 이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밭으로 졸졸 따라다닐 만큼 훌쩍 자랐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현재, 오늘 아침에 그 돌밭으로 돌아옵니다. 막동 할아버지는 땀을 훔치며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돌투성이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피와 땀으로 척박했던 돌밭은 이제 기름지고 풍요로운 옥토로 변해 있었습니다. 밭고랑마다 푸른 작물들이 튼실하게 자라고 있었고 밭 한가운데에는 그가 맨손으로 파냈던 우물이 여전히 맑은 물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힘드시죠? 제가 물 떠왔어요. 증손주 녀석이 작은 조롱박에 물을 담아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막동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증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허허, 우리 강아지 다 컸네. 할애비 생각도 해주고. 그는 증손주가 떠다준 물을 마시며 자신의 지나온 90평생을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30살, 절망 속에서 시작했던 돌과의 사투, 저승사자와의 기상천외했던 내기들, 아내와의 가슴 아픈 이별, 그리고 증손주의 탄생이 안겨준 새로운 희망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나 미련 대신 평생을 뚝심 하나로 버티고 일구어온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었지요. 그래, 이제 정말 할 만큼 했다. 고생 많았다. 막동아. 그는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을 지켜봐준 하늘과 땅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의 오랜 친구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찾아오리라는 것을. 그날 밤 막동 할아버지는 목욕 재개하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 달이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고요했지요. 마침내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오르자 마당 한쪽에서 아주 익숙한 그림자가 스르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저승사자였지요.
이번에 나타난 저승사자는 더 이상 검은 도포를 입은 위압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웃집 마실이라도 온 듯 평범하고 편안한 행사액을 하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에도 예전의 그 싸늘함 대신 오랜 친구를 대하는 듯한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막동아, 이제 정말 갈 시간이 된 것 같네. 저승사자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재촉이나 위협 대신 존중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막동 할아버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친구. 어서 오게. 한참 기다렸네. 두 사람은 마치 수십 년 만에 만난 옛 친구처럼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난 10년은 어떠했는가? 저승사자가 물었습니다. 허허, 말해 무엇하겠나. 막동 할아버지는 자신의 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게나. 저 돌밭이 저리 기름진 옥토가 되었고 내 새끼들이 이제 굶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니 내 이제 정말 아무런 미련도 없이 갈 수 있네. 이제 나도 할 만큼 했지. 고맙네, 친구. 자네 덕분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어. 그는 처음으로 저승사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승사자는 그 말에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아닐세, 막동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이 모든 것은 자네의 그 지독한 뚝심이 이루어낸 것이지. 나는 그저 옆에서 구경만 했을 뿐일세.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죽음을 앞둔 자와 그를 데리러 온 사자의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삶과 존재를 인정한 두 친구의 마지막 대화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요. 자, 이제 슬슬 가볼까? 그래, 그럽시다. 막동 할아버지는 아무런 미련도 두려움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막동 할아버지가 미련 없이 저승길에 오를 채비를 하자 저승사자는 그의 어깨를 짚으며 잠시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막동아, 잠시만 기다리게. 왜 그러나, 친구? 이제 와서 또 내기라도 하자는 건 아니겠지? 막동이 농을 건넸습니다. 저승사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이번에는 내기가 아닐세.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의 그 꺾이지 않는 뚝심의 나뿐만 아니라 저 위명부의 염라대왕님께서도 크게 감복하셨네. 수천 년 동안 자네처럼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워 이겨낸 인간은 없었다고 하시더군. 허허? 과찬이시구먼. 그래서 염라대왕님께서 내게 특별한 명을 하나 내리셨네. 자네의 마지막 가는 길에 소원 하나를 들어주라고 말이네. 저승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 말해보게.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한 가지 들어주겠네. 자네가 원한다면 저승길을 아주 편안하고 화려한 길로 안내해 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양반으로 태어나게 해줄 수도 있네. 어떤 것이든 좋으니 말해보게나. 아이고, 저승사자가, 아니, 염라대왕님께서 직접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니. 이게 웬일이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이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며 다음 생에 부귀영화를 빌었을 테지요. 하지만 우리 막동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고맙네, 친구. 하지만 그런 것은 다 필요 없네. 필요 없다니?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데? 저승사자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 평생 땀 흘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일구며 살았는데 마지막 가는 길까지 남의 힘을 빌리고 싶지는 않네. 저승길이 험하면 험한 대로 내 발로 걸어갈 것이고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이야. 막동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변함없는 뚝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그의 말에 또다시 감탄했습니다. 이 늙은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함이 없구나. 하지만 그래도 정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면 아주 소박한 부탁이 하나 있기는 하네. 막동 할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그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승사자가 무엇이든 말해보라고 재촉하자
막동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 뒤편에 펼쳐진 이제는 옥토가 된 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네, 친구. 저승으로 가는 길에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저 밭을 마지막으로 한번 밟고 가게 해주게나. 저승사자는 그의 소박한 소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부귀영화도 명예도 아닌 그저 자신이 평생 일군 밭을 한번 밟아보고 싶다니 막동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저 흙에 내 젊음을 묻었고 내 땀과 눈물을 쏟았지. 내 아내가 저 밭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내 자식들이 저 밭에서 난 곡식을 먹고 자랐네. 저 흙냄새 한번 실컷 맡고 내 발로 저 땅의 감촉을 마지막으로 한번 느끼고 가면 내 정말 아무런 여한도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으이. 그의 소원은 부귀영화나 명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내고 일구어낸 삶의 터전, 그 자체에 대한 깊고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저승사자는 막동 할아버지의 그 소박하고도 숭고한 소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알겠네, 막동아. 자네의 마지막 소원 내 기꺼이 들어주겠네. 가세, 자네의 밭으로. 그렇게 저승사자는 막동 할아버지의 혼을 이끌고 그가 평생을 일군 옥토 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승사자의 안내를 받아 막동 할아버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옥토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빛이 그의 밭 위로 은가루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자 가을 거디를 앞둔 황금빛 곡식들이 파도처럼 물결치며 사르르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밭이 자신의 주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막동 할아버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 위에 섰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흙의 감촉이 그의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흙 한 줌을 쥐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흙 냄새를 깊이, 아주 깊이 들이마셨지요. 그 냄새 속에는 그의 젊은 날의 땀 냄새와 아내의 눈물,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 땅아, 내 평생 너와 씨름하며 살았지만 결국 네가 나를 먹여 살렸구나. 막동 할아버지는 자신의 밭을,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을 기다려준 저승사자 친구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번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밤하늘에서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소. 온 하늘이 별빛으로 가득 차 대낮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인간의 위대하고도 숭고한 뚝심에 하늘마저 감동하여 보내는 마지막 축복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저승사자는 그 눈부신 광경을 바라보며 막동 할아버지의 평화로운 영혼을 이끌고 조용히 저승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은 그 어떤 왕의 행차보다 더 장엄하고 아름다웠지요. 다음 날 아침 막동 할아버지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듯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마지막 길을 슬퍼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평생을 치열하게 살고 마침내 편안한 안식을 찾았음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막동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마을의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옥토를 막동이 밭 혹은 뚝심 밭이라 부르며 그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위대한 삶을 기렸지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막동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보아라, 저 밭이 바로 막동이 할아버지께서 맨손으로 일구신 옥토란다. 그분은 저승사자와 내기를 해서 제 명을 늘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분이지. 그러니 너희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저 할아버지처럼 굳센 뚝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 산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삶을 개척해 나간 한 위대한 인간의 투쟁기였지요. 또한 진정한 행복과 가치는 부귀 영화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땀 흘리는 그 과정 자체에 있다는 깊은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막동, 즉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의 이름처럼 그는 불의와 절망 앞에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지만 가족과 땅을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던 참으로 이름값을 제대로 한 사내였습니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90살 막동이와 저승사자의 내기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아이고, 이야기하다 보니 춘심이도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는구먼요.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막동이 할아버지처럼 굳센 뚝심으로 모든 어려움 이겨내시고 복된 삶 사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나고 기막힌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올 수 있도록 주인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복 받으실 것이요.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